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저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거예요. 이 금강저, 불교와 관련해서, 안 그러면 인도 신화와 관련해서 가장 센 무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법륜, 법륜이 아니고, 그냥 륜이지, 륜. 차크라라고 하는 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뭐냐면, 불교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보통은 8개만 이렇게 그리는, 8개 맞아요? 8개만 그리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1000개. 그래서 바퀴살, 1000개의 바퀴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아리안족 문장 같지는 않아요. 아리안족 문장 같지는 않고, 왜냐면 저게, 인더스 문명에서 나오니까, 인더스 문명에도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형 문자고, 그 다음에 문자 개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해석은 안 되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자, 이거 다 태양 숭배거든요. 다 태양 숭배. 그래서 요거는 부메랑하고도 관련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건 부메랑 같은 무기고, 이게 전륜성왕이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는, 최강의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최강의 무기. 그래서 이걸 이제 차크라, 륜이라고 하고, 일반 전륜성왕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 전륜. 그 다음에 금륜, 은륜, 동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또 등급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전륜이라고 하고, 이거를 덕의 상징.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자전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부메랑 같은 무기일 겁니다. 고대에 쓰는 부메랑 같은 무기. 그래서 요 무기가 인간계에서 제일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무기가 지금 얘기하는 금강저. 금강저. 이거는 이제 제석천이라고 하는, 인도 신화에 보면 이제 제우스 같은, 딱 제우스랑 비슷해요. 제우스랑 제석천이랑 비슷해. 제우스, 제석천. 이거 번역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드라예요, 인드라. 그리고 이걸 하느님이라고 동아시아에서는 번역할 때 번역했었고, 그래서 석재환인이다. 단군 신화에 보면 석재환인. 이게 환인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니, 석재가 제석이에요. 석재가 제석. 환인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 할 때.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느님하고 요 불교 시대에 요 제석천하고 섞여가지고 석재환인.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기독교도 여호와, 야훼를 하느님으로 계속해서 썼잖아요. 그렇게 섞이면 여호와가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도 쓰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 하느님. 여기는 석재환인.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왜? 환인을 뒤에 놓잖아. 하느님을 뒤에 놓잖아. 지네 거를 앞에 놓고. 자기네 거를 앞에 놓고. 이게 앞으로 들어가는 게 더 세다는 뜻이거든요. 언어의 선행 원리에 의해서 더 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벼락치는 무기를 상징하는 게 요 금강저예요. 금강저. 제우스도 벼락신이고 제석천도 벼락신이고, 그리고 제우스가 있는 산이 요 산이 올림푸스 산이고, 올림푸스 산이고, 여기 이제 카메라 같은 거 만드는데 올림푸스 회사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 올림푸스 산. 이게 이제 신화 속에 있는 산이고 실제 하지는 않는 산인데, 그리스에 가면 거기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름 붙는 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푸스 산이라고 이름 붙어진 산도 있어. 더 유명한 거는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산이 제일 유명하고, 화성에 10,000m 넘는 산이 있어요. 우리 지구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맥보다 더 큰 산이 있어. 그걸 이제 올림푸스 산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고, 그거 다 지어내는 붙이는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리스 쪽에는 이제 신성한 산으로 올림푸스 산이라고 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올림푸스 산이 이건 아니고, 이건 신화 속에 있는 산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붙였다니까. 그래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태백산 신단수로 환웅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티브를 따서, 그 이름을 따서 그걸 태백산맥이 붙은 거고.
태백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고, 그리고 중국도 곤륜산이라고 하는 이 신화 속에 있는 산을 서쪽에 곤륜산맥이 있어요. 천산산맥 그쪽에 내려오면 곤륜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구파일방이라고 들어봤어요? 구파일방? 야리한 게 있어요. 이게 무협지 같은데 나오는 거거든. 뭐 화산파, 무당파, 소림파 이렇게 해서 그게 총 9개 파가 있고 하나는 개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파가 있고 일방이 있다. 뭐 저걸 어떤 놈이 지어냈느냐라고 이제 또 말도 많은데 저거 뭐 김용이 지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무협지나 무협 영화에 보면 뭐 아미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곤륜파도 있어요. 곤륜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건데 저런 거는 다 뒤에 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그런 신들이 사는 데는 원래 신성한 데고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걸 보고 우주산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중앙, 우주의 백곡과 같은 데를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산으로 놓은 거지.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산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게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 누군가가 살아요 라고 하면 그건 훨씬 후대에 나오는 겁니다. 훨씬 후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데서 뭐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고 야 그건 훨씬 뒤에야. 훨씬 뒤에야. 신화 구조를 이해하면 모든 옛날에 오래된 거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수직으로 나눠. 그래서 하늘에는 좋은 게 있고 땅으로 갈수록 그지 같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기원 전후가 됐을 때 나오는 사고방식 정도고 그 이전에는 수평적 사고예요. 수평적 사고. 그래서 이 세계에는 끝이 있고 끝으로 갈수록 중앙에 메인이 있고 그게 좋은 데고 끝으로 갈수록 다 그지 같은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앙에 왕성이 있는 거고 메인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러면 이제 점점 좀 안 좋은 거죠. 예. 좋은 데는 어디겠어요? 서울, 경기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겠지. 정확하진 않은데 서울을 팔면 우리나라를 다 살 수도 있어. 서울을 팔면 그 기타 땅값으로만 그냥 계산하면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도 가능할 거야. 뭐 강원도나 뭐 제주도 올라봤자지 뭐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등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거기 중앙에 메인이 있는 거고 뒤로 변방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고. 지옥은 어디 있느냐 여기. 그러면 신들이 사는데 안 그러면 그런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어떤 산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성이 있는 거고, 그걸 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도성 안에도 경복궁, 창덕궁 같이 궁이 있는 거고, 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은 임금이 사는 영역을 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비시설을 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궁궐이라고 하고 그냥 쓸 때 궁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 윤은에 나오는 드라마가 궁이었었죠. 그래서 뭐 궁에서도 말이 되는 거고 궐은 수비시설이니까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에도 수방사라고 있어요. 수도방위 시설이 있어. 수도방위 시설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그 장태환 소장인가 그분이 거기 아니에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장태환 소장이 할 때 그게 수방사 사령관 아니었었나?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 시설은 어디든 다 있겠지. 그냥 생각해봐도 중요 시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독립시켜서 메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더라. 그래서 올림푸스 산도 그 산 맨 위에 12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찌끼다시들도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최강의 12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구분해서 신들은 여기 위에 산다라고 하는 게 훨씬 고대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신이 살아요. 이러면 야 그거 훨씬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여성이 많이 나오면, 여성 비율이 많이 나오면 그게 더 오래된 신화들입니다. 그게 이제 모계 유풍이라든지 공동체 사회들, 그러니까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체계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가 오래됐다라고 자꾸 저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게 그렇게까지 아닐 거다. 그렇게까지 아닐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신이나 이런 것도 지리산 산신 뭐 이런 데는 다 여성 산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래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남성 산신 1호가 저는 당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군이 죽어서 산신이 되거든요. 산신이 됐다. 남성 산신이 1호일 거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여성 산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 산신. 그래서 어느 산에 갔는데 그게 남성 산신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좀 시대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공화제가 나옵니다. 공화제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인도 신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공화제 비슷하게 해. 그래서 공화제의 어떻게 보면 대표권자가 신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탑이 나와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는 구조는 시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왕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때쯤에 국가에서 왕 중심이라는 걸로 바뀌어. 대부분은 공화제 국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라가 공화제 국가예요. 그게 화백제도. 화백제도. 그게 이제 부족들 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국가를 형성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 육가야들 중에서 강력한 한 명이 더 세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국이라고 안 부르고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 기간 중에서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가야가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그래서 신라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신라는 왕이 그거보다 좀 높은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가야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갖고는 이게 체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화제가 안 좋고 뭐 중앙집권제가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전했다. 그래서 중앙집권제식으로 한 명의 원탑 구조로 나오면 그거는 신화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들어진 연대가 뒤라는 거예요. 한 놈만 나오는 데가 앞일 수는 없어. 그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 대부분 다 오래된 신화들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도 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 다 윤색되고 뭐 어떻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올림푸스산에 해당하는 게 인도에서는 수미산.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 꼭대기에 신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산이 뾰족하면 올림푸스 12신은 어디 살겠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를 평평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평평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가 이렇게 평평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판이 깔려있는 산이. 그러니까 신들이 사는 신성한 산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일반 산하고는 달라. 그래서 인도에는 여기에 수미산 꼭대기에 저거를 도리천이라고 하는 거고 33명이 산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들, 태양신 세고. 근데 태양신이 상대적으로 농사 짓고 이런 데서는 뭐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데, 태양이 그렇게 강력한 위험을 보이지는 못하는 게 일정하게 너무 반복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를 패턴을 이해하고 만만하게 보는 거죠. 태양이 없어지진 않잖아. 태양이 어떤 때는 떴다 안 떴다 이러면 진짜 태양신이 짱일 건데, 야 저건 진짜 기도해서 뭘 해야지. 비도 마찬가지죠. 비가 막 태풍이 오고 이렇게 기후 조건들이 막 뒤바뀌는 지역이 뭐가 되냐면 기후제 기청제를 지내는 일들이 많아요. 조선에서도 기후제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건 관 중심으로도 많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정부 중심으로도. 왜? 아니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흐름이 똑같아. 이렇게 흐름이 똑같아. 그러면 사람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별 볼 일 없게 봐요. 저거는 뭐 이렇게 어차피 원리대로 작용하는 거지. 근데 태풍 이런 거 오면 야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성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재앙으로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헨리 해성이 온다, 그러면 재앙이 온다, 이런 것도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좀 돌발이거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거든. 그게 뭐 60년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오잖아. 지금은 우리가 계산하는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돌발이거든. 그러니까 특별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보다 더 센 신으로 되는 게 벼락신, 뇌신이에요. 벼락신. 벼락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목사회에서의 이 벼락신이라는 건 강력하다. 왜? 마른 벼락이 시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도 없는데 꽝꽝꽝 하거든. 예. 우리도 왜 신선들이 산에 사는지 알아요? 예, 이렇게 비 올 때나 이런데 한번 산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산 위에 구름이 이렇게 쫙 서려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저기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예. 그 안에 살면 신선들이 가습기를 쓰나? 사실 옷만 축축하고 별게 없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계속 습도만 높아. 야, 너 관절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생각은 그런 거고, 옛날에는 그 안에서 뭔가 저네들이 뭔 일을 하는갑다. 뭐 회의를 하는갑다. 그러니까 구름이 다 흩어지는데 저기만 저렇게 구름이 다 모여 있는 게 뭐 신선들이 뭐 하는갑다. 이런 옛날 사람들 생각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견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성한 산꼭대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인도도 나중에 이제 하늘 위에도 신들이 살아. 근데 그런 놈들은 더 늦게 만들어지는 신들이에요. 대부분. 여기보다 더 늦어. 히랍 신화도 마찬가지지. 신이 하늘에 막 사는 게 아니고 영역을 나눴지, 얘네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그 다음에 바다의 세계. 바다가 들어가는 이유는 걔네는 지중해 문화권이기 때문에 바다가 워낙 만만한 바다라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해 같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다에 대한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게, 동해는 나가려는 엄두를 못 낸다니까요. 지금하고 달라요. 엄두를 낼 수 있는 바다가 아니고, 제가 그리스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가보자마자 얘네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바다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어. 왜? 진짜 만만한 바다. 진짜 만만한 바다. 그냥 호수 같은 바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그냥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다는 공포의 대상. 여기 가면 훅 가겠다. 저쪽으로 나가면 뒤가 없다. 이건 우리 바다. 걔네 바다는 그냥 놀고, 그래 빨개 벗고 수영하고 있더라니까 저것들. 바다에서. 우리 바다는 뭐냐면 바닷가에 잘못 나갔다가 너울성마도에 쓸려 나갈 수도 있어. 이게 훅 갈 수도 있어. 근데 걔네는 진짜 만만한 바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수급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바다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데서 이렇게 그 포세이돈 신전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또 목 좋은 데다 갖다 해또만 딱 영험할 것 같은 바다가 쫙 보이고 뭔가가 있는, 다 톱밥이 구르거든. 그게.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신선이 승천했다더라. 김각이라고 신라의 그 신선돼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람이 있거든. 제가 그 자리는 못 가봤는데, 그 종남선, 중국 종남산인데, 저는 그 자리에 못 가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갔다 오시더니 무슨 얘기 하냐면, 승천했다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딱 분위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금강산에도 배제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절하는 제가 뭐냐면 언덕. 거기에 딱 서면 누구든지 그 경치를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보면 그냥 무릎이 꿇린대. 그 상황 속에서 그 공경심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절을 하게 된. 그래서 배제예요. 절하는 고개. 그거 재밌지. 재밌지. 내가 금강산에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거기 좀 한번 가봤으면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 도대체 어떤 느낌이길래 거기에 가면, 거기서 왕건도 절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왕건 당시에는 금강산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원래 금강산이 개발된 거는 진표울사 때 개발이 됐지만 실제로 왕건 당시까지는 그게 힘을 못 쓰고, 나중에 금강산이 지금같이 압도적 위상을 가지는 거는 원간석기 초기이기 때문에 왕건이 거기 가서 절할 일은 없어. 근데 왕건이 거기가 절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지, 썰이. 그리고 그거를
옛날에 고려 사람들은 다 믿었었기 때문에 그 왕건이 거기 배제해서 절하는 그림 자체가 있어요. 그게 노영이 그렸다고 하는 고려불화에 있어. 1307년. 노영필, 아미타, 그 다음에, 아미타 단무갈보살, 아미타 구존도 및 단무갈보살 예배도. 왕건 단무갈보살 예배도. 단무갈이 금강산에 상주하는 그 보살이거든. 그래서 법기보살이라고도 하고, 신역 구역으로 해서 단무갈도 됐다가 법기도 됐다가 뭐 이러거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딱 진짜 그런 데들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성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사원도 들어서고 뭔가 전설도 생기고 다 이래요. 그래서 이 수미산이라는 데는 33명의 신들이 있고, 이 신들이 뭐 쓰는 게 뭐냐면 요 수미산의 제석천 리더, 그다음에 올림푸스산의 12신 중에서 리더는 제우스. 이 신들이 다 벼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을 치는 무기가 여기도 있죠. 제우스도 들고 있죠. 그게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무기인데, 일종의 짝대기 같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금강저가 비슷하게도 나오기도 해요. 금강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해. 그리스 미술들을 보면 간다라에서는 이게 절구공이 같이도 나와요. 디자인이 약간 모래시계 같이 이렇게도 나와. 이렇게도 나오고, 제우스는 짝대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인도 쪽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벼락을 거기서 치는 무기거든요. 제우스는 저걸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제우스 것도 그렇고 포세이돈 것도 그렇고 그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대장장이가 있어. 키클롭스라고 뭐 하는 놈들이냐면 타이탄족. 원래는 제우스보다 더 앞에 있는 크로노스 뭐 이런 타이탄족이에요. 타이탄족. 거인족들. 걔네들을 다 조지고 제우스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 제우스 팀이 누구냐면 제우스, 그 다음에 하데스, 그 다음에 포세이돈. 요 셋이 이렇게 짱구로 그렇지. 얘네 형제잖아요. 예, 제우스가 동생인데도 세니까 세면 형님이에요. 이래가지고 제우스가 리더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키클롭스라고 이렇게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얼굴 있고 또 달걀같이 생겨가지고 가운데 눈 하나 이렇게 있는. 그래서 생긴 게 이상해가지고 굉장히 악당으로 나오는데 애들 착합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신화를 읽어보면. 그리고 얘네들이 솜씨가 좋아가지고 이런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포세이돈의 삼지창도 사실은 키클롭스가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신화적인 거 말고 부족적으로만 보면 원래 원주민으로 있었던 저 타이탄족이 있었던 거고, 타이탄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의 그쪽 계열들이 얘네를 조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는 타협한 놈이 나오는 거죠. 협조한 놈이 나오는 거죠. 우리 단군 신화도 똑같잖아요. 환웅이라고 하는 어떠한 부족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랬더니 여기는 호랑이하고 곰 토템을 믿던 놈들이 있었던 거고, 호랑이는 끝까지 맞서다가 에라이씨 이러면서 밀려 나가는 거고 쫓겨나는 거고, 곰은 협조하는 거죠. 아니 뭐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조 반정이 됐어, 뭐 중종 반정이 됐어. 그랬을 때 안 그러면 뭐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고려를 그냥 해서 끝까지 갈 거냐, 그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늘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클롭스는 사실 이렇게 넘어온 아마 그런 애들일 거예요. 그런 애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네가 만들어주는 게 금강. 아니 저 벼락치는 무기. 벼락치는 무기고, 그게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무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강조.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 하나하나가 벼락이에요. 이게 벼락. 벼락을 보통 우리가 벼락 그려봐 그러면 이거거든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일본에 가면, 일본 신사나 이런 데 가면 종이로다가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도 놓고, 금줄에다가 걔네는 이런 걸 걸어.
종이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런 것도 걸고 그 다음에 저걸 이렇게 총체 같이 털이개 같이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쓸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정을 다 털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벼락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벼락무늬라. 요거는 5개짜리.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 산 건데 이거. 실이 감겨 있는 거는 요거는 오색실 점안 할 때 원래 금강절을 이렇게 집저진원 뭐 이렇게 해서 금강절을 들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점안할 때 쓰고 그냥 실 남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감아놔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요. 금강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부처님이 불상이 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형이잖아. 여기다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 그냥 인형이잖아. 마네킹 같은 거잖아. 여기다 생명을 넣으면서 모든 나쁜 것들이 생명을 넣는 과정이 이제 복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물건들을 넣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나쁜 것들을 씻어내야지. 그래서 이 금강저로. 원래는 여기 금강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운이 내려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색실을 금강저에 묶어서 감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단순화돼서 지금은 이러는데 이게 벼락문이에요. 그래서 벼락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암인 거지.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 그러면 오고 5개라 그래서 오고라고 하는 거고 하나만 있으면 젓가락 같이 되거든. 이 4개가 날아가니까 사방에 날아가니까 그러면 그걸 독고라 그래요. 독고 하나 홀로 있다 그래서 독고. 그리고 이렇게 8개가 있으면 이걸 팔고저라 그래요. 금강저니까 맨 뒤에는 저를 붙여서 금강저 이렇게 이건 팔고 이거는 요령하고 이 종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금강령이라 그러는 거고 이건 령은 방울 이 종 그래서 금강령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금강저 이거는 금강령 이 2가지가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왜 금강이냐에 관련해서 얘기들이 뭐 많이 있는데 그걸 서양에서 이거를 다이아몬드 금강을 단단한 거다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거고 그거는 그냥 단단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냥 그렇게 한 것 같고 대표적 오역입니다. 이게 청동기 사회 때 얘기인데 지금 청동기 사회 때 다이아몬드가 있냐?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르네상스가 이제 마사초가 원근법을 발견하면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도 한참 지나야 다이아몬드 가치가 인정이 돼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다이아몬드를 어떤 식으로 평가했냐면 다이아몬드가 있는 건 알지. 왜냐하면 뭐 파다 보면 나오니까. 하지만 너무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석의 왕은 빨간색 루비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왕관들을 보면 전부 메인의 앞쪽이나 맨 위에 루비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뒤로 가야 다이아몬드가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커팅을 못 하는데 뭐. 그러면 겁나 단단한 유리. 걔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연필이 처음 나왔을 때 다이아몬드는 제가 가치가 별로 없고 연필은 굉장히 제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한 주먹을 줘야 연필을 하나를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지금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시기였던 데도 있어요. 가공이 안 되는 다이아몬드니까 이거는 지금.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공한 거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황동합금일 거다. 좀 강력한 합금으로 만들었을 거다. 아니면 철기 초기에 황철을 썼던지, 그래서 그런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2가지예요. 이거는 장식용입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기기도 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고대에 진짜 무기랑 결합되거든요. 그래서 금강저가 현재 내려오는 게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쪽이 이렇게 동일한
반을 잘랐을 때 좌우 동형이 되는 금강저가 한 룰이 있고, 하나는 지금 저기 위태천, 신중단의 위태천, 여기 넣어줄 거예요. 편집하는 사람이. 위태천 그림에 보면 저게 금강저예요. 저 짚고 있는 거. 거기는 자루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손으로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쪽이 없고 한쪽에 이렇게 자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때려잡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고대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칼을 쓰는 건 훨씬 뒤로 나오는 거고, 고대 무기는 곤봉 같은 계열이에요. 곤봉. 그래서 비슈누의 무기도 곤봉.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곤봉을 써요. 그리고 이 금강저도 사실은 그런 곤봉 같은 무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친다라고 하는 신화적 요소가 하나 있고 아주 강력한 이런 곤봉 같은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들어가는 무기가 훨씬 더 뒤입니다. 날이 없어. 그냥 곤봉 같은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무슨 무기 효과가 됩니까? 날이 있어야지. 동은 날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워봐야 이게 살상력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무게로다가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무게로 쳐 죽이면 100명을 죽여도 이 곤봉은 살상력을 계속 가져. 도깨비 방망이. 그게 동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한 40kg, 한 20kg 이렇게 나가. 그러면 그 무게로다가 쳐 죽이는 거야. 그러면 100명을 죽여도 그대로 다 살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으로 칼이나 이런 걸 만들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휘고 그 다음에 날이 금방 무뎌져요. 이거 뼈가 이렇게 동으로 뼈를 치잖아요. 닭을 동칼로다가 여러분이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봐. 몇 마리나 썰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마리 끝내기 전에 칼 몇 번 갈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이 왜 단검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건 장검이 없어요. 장검이 없어. 왜? 휘기 때문에.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고기 뼈같이, 생선 뼈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 이게 뭐냐면 휘니까 휘지 말라고 지지대를 하나 대주는 거거든, 양쪽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잡고 쑤시는 방식이거든.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잡고 그냥 쑤시는 거예요. 조폭처럼. 그렇게 쑤셨을 때 근육이 물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자동적으로 물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조폭들이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을 찌르면 돌리라고 교육을 받는다. 그냥 빼면 안 빠져. 칼이 근육이 잡고 있어서 근육이 놀래서 딱 경직돼 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사람이 못 빼요. 힘으로. 물론 관우같이 겁나 힘센 사람이 뽑으면 당연히 뽑겠지. 근데 보통 사람은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칼을 돌리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요 생선 뼈 같은 게 있으면 일로 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기가 쉬워. 그래서 이런 거는 찌르는 용이지. 베는 용이 아니야. 날이 안 돼. 날이 안 돼. 그래서 강철검이 나오기 전까지는 날을 세워서 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그 연대가 올라가면 무조건 다 곤봉,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낭하봉 이런 거. 봉 계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날을 세운 것 중에서 그나마 되는 게 뭐냐면 도끼. 연도가 오래 올라가는 게 도끼. 도끼는 굳이 날이 없더라도 사람을 조질 수 있거든. 날이 무뎌져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기의 변천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무기인지를 알 수 있지. 그리고 강철이 나오고 난 뒤에도 칼을 잘 안 써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다 사기거든. 칼길이 이렇게 부딪히면 다 톱이 돼요. 칼이 금방 부엌칼 2개만 쳐봐라. 이게 이빨이 안 빠지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쳤을 때 이게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게 다 뼈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닭 이렇게 그냥 통닭을 사가지고 쓸어봐. 그 몇 번 썰어봐. 그러면 칼날 다 나가거든. 요즘 칼도 그렇게 나가는데 쌍둥이 칼도 나가. 장미 칼도 다 사기래잖아. 그거 나가긴 몰라가 똑같다던데. 그래서 그런 정도 지금 그런 재련 기술이 있어도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 베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톱이 돼서 살상력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 중심이고 칼은 그냥 지휘용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같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맞는 거예요. 칼도 2개씩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부딪히거나 이게 딱 물었을 때 강제로 힘을 주어서 빼려고 하면 칼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러지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지, 인류가. 그게 여러 합금들을 섞고 단단한 금속하고 연한 금속하고 이걸 섞어가고 층층층층층 섞어서 붙여서 만드는 게 다마스커스 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 전설의 검이거든요. 칼을 자르는 칼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마스커스 검. 그게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휘면서 안 부러져야 돼. 그래야 살상 능력이 아주 좋아. 예. 왜냐하면 이런 데서 걸리면 내가 이렇게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휘어지더라도 안 부러지고 빠져야 돼. 강철 같은 경우 잘 부러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계속 접어넣는 방식을 썼지. 이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게 늘어나면 접고, 드러나면 접고, 늘어나면 접고 이 짓을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좋은 칼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연문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접은 흔적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접었느냐가 그 칼이 좋으냐예요. 그러면 휘어지더라도 안 부러져. 계속 접혀 있으니까 탄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마스커스 검은 아예 연질 재료하고 강질 재료, 연질 재료, 강질 재료를 이렇게 쭉 샌드위치 같이 쌓아가지고 그걸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강력한 뭔가 살상 능력이 나오느냐? 안 그래. 그래도 부러지고 그래도 이빨이 나가.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은 칼을 2개에서 3개를 차. 그게 칼싸움 하는 사람의 기본이고, 뭐 이순희 장군이나 이런 분들 다 칼 하나 있는 뭐 광화문 뭐 그것도 뭐 맞느냐 틀리냐 뭐 말들도 많지만 그런 식은 다 지휘용입니다. 지휘용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보일 때, 그래서 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탁 베고 이런 정도지 진짜 전투에서 나가서 막 싸우고 이렇게 안 돼. 1대1로 사무라이들끼리 싸워도 칼을 몇 개씩 차고, 그 칼을 몇 개 찬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2개를 차고 나갔어. 하나 차고 나가면 그놈이 훨씬 더 날렵하고 이겠지. 이 무거운 게 하나가 달동동 달려있는데, 그런데도 왜 그 사람이 2개를 차고 나가느냐? 칼 갖고 나갔다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나는 그냥 죽는 거잖아. 내가 다음 무기를 할 때까지 네가 잠깐 기다려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거든. 지금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데 무슨 딱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2개를 갖고 가서 하나가 문제 생기면 바로 하나를 또 뽑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칼싸움을 1대1로 안 해서 그래요. 1대1로 하면 당연히 그런 문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금강저라는 게 사실은 저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것도 아닐 거고 아마 이런 덩어리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강 뭐 어떤 상징하는 뭐 어떤 기호들이나 안 그런 뭐가 있겠지. 그래서 그걸로 저 패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살상용으로서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신화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벼락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탁 하면 벼락이 하나씩 벼락 나가는 거야. 벼락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금강저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이제 벼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벼락의 상징성인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주변에 모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는 이걸 진짜 많이 이렇게 잡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괜찮아요. 지압도 되고 참 좋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일해서 손에서 냄새가 나. 그래서 이게 스텐으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은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좀 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 동냄새 있거든. 옛날에 그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만져도 냄새 나잖아. 저금통 같은 거 이렇게 지금은 뭐 있지도 않지만 돼지 저금통 이런 거 딱 틀으면 그냥 그 특유의 그 동냄새가 있거든. 그리고 쇠는 또 쇠냄새가 있고, 일반 쇠는 쇠냄새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과도 없을 때 커터칼 갖고 이렇게 과도 같이 한번 이렇게 과일 깎아, 그거 해보셨어요? 야, 되게 비리다. 되게 비리다. 아니, 저는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비려요. 생선 비린 거하고 틀려. 그게 그 비린 거다. 저 방아다리 약수 같은 거 먹었을 때 비린 거하고 비슷해. 그게 철분 성분이 많다는 거거든. 그런 약수물, 이렇게 빨간 약수물 있잖아요.
뭐 달기 약수인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뻘겋게 돼 있지. 거기 철분 성분이 많다 하는데 실제로 그게 먹으면 쎄하고 비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비려. 그래서 스텐이나 아니면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이렇게 좀 손으로 쥐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또 동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쥐고 잡고 오래 있으면 손에서 냄새가 나.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데다가 놓거나 안 그러면 마루에다가 놓거나 마루 이렇게 잘 보이는 데 놔야 이게 모든 나쁜 것들을 싹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맞다 목걸이도 예전에 줬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고 다니면 그래서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 상징. 그래서 최고 신의 상징, 그 다음에 벼락의 상징.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러면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상징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문화권적 에너지. 그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래 내려갔던 곳에서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런 걸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공손한 사람. 이렇게 딱 뭔가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야. 그러면 그 밖으로 나가면 그게 통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절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절을 해.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봐봐. 그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프렌치 키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볼대고 이렇게 약간 뽀뽀 비슷하게 하는 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동아시아 사람은 느낀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주 거기에 익숙해서 젊었을 때부터 간 놈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은 느낀다. 왜? 우리는 거리를 두는 문화거든. 인사할 때는 접촉을 안 해요. 이게 손잡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걔네는 신체 접촉을 하면서 인사가 있고 우리는 인사할 때는 접촉을 안 해. 인사할 때는 접촉을 안 하고 친하면 접촉을 해. 친하면 팔도 잡고 화장실도 같이 가자는 게 우리나라 아주 특이한 문화거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뭐 손 잡고 가고 어쩌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렇게 친밀한 것 같지만 살을 터치한다는 거는 서로 간에 살을 터치한다는 건 굉장히 친밀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인사할 때는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쌍놈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악수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일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전통 예법에는 살끼리 부딪히는 예는 없어요. 근데 걔네는 계속 다 살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걔네는 그걸 인사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고 우리 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 알아도 저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느낌이 다르지. 그리고 전혀 머리로도 모르는 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아마존에 가니까 뭐 특이한 인사법이 있어. 저거 생전 보도 못해. 저게 인사인가? 느낌으로 봐서는 인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맥이나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 느낌이 작용을 안 하는 거지. 그 에너지가 작동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 무조건 에너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처용 부적을 붙였더니 처용 얼굴을 그려서 붙였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달마도를 집에다가 놓으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문화권적 에너지입니다. 삿된 것들이 없어져요. 뭐 대부분 뭐 부적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지 현실로 객관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 문화권적 에너지하고 현실적 에너지하고는 달라. 문화권적 에너지는 그것과 공유되는 집단 안에서만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그런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사주가 안 좋대요. 어쩐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외국 가서 살라고. 그거는 이 동네에서만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뭐 이민을 간다거나 외국에 유학을 뭐 오래 갔다거나 그러면 작동을 안 해.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 왜? 그것도 문화권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뭐 집시들이 뭐 예를 들어서 타로 카드를 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문화권적 에너지야. 걔네들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우리는 잘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뭐 별자리 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르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생겼는데 위에는 요 금강저가 생기고 이거는 금강저, 금강령. 요 밑에 이렇게 꼬지같이 생겼어요. 송곳같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쑤시는 용.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요거는 도르제라고도 하는 벼락을 상징하는 무이고 그거는 약간 더 이렇게 뭐 퇴치한다 이런 의미를 더 강력하게 주는 거고 이거는 종으로 소리 나서 이게 원래는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종소리를 가지고 인도한다. 그 다음에 주목시킨다 이런 거예요. 전에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해줬잖아. 이렇게 이 금강령은 이게 된다고. 신기하지?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도 다 금강저 무늬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는 진원이 있고. 그래서 금강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용도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더라. 몰라, 개인적으로 내가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을까? 이거 괜찮을 거 아니, 이거 잡고 있으면 이게 호두보다 나아. 아니, 나도 은이 있으면 나도 하나 샀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금으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은으로 이 정도 은으로 해도 몇십만 원은 달락할 거야. 그리고 요거, 이게 뭐가 힘드냐면, 하나 만드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만들 거예요. 요거 하나를 가다 뜨는 데는, 뭐, 떼거리로 만들면 싸지겠지. 뭐, 모든 물건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으로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메달같이 생긴 거, 작은 거. 근데 이걸 이렇게 잡으면 내가 보기에는 저도 염주를 왼손으로 많이 돌리는 이유가 이게 노는 입에 염불 한다 뭐 비슷한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신건강에도 좋거든. 왼손으로 염주 돌리라는 게 머리가 좋아져.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거 만들었더라. 여기 딱 꽂아서 염주가 이렇게 딱 여기에 걸려. 이렇게 한 8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돌리더라고. 아이디어 상품이야. 그래서 내가 저걸 은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반지 겸 해가지고 하나 끼고 있어가지고, 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독성도 제거하고 실제로 그게 주술성에서는 열을 빼고 그 다음에 모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금은 동이 다 그 효과가 있습니다. 금은 불의 효과를 주는 거고 은은 물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수정은 빛의 효과를 주는 거고, 동도 불의 효과를 주는데 동은 약간 짭이야. 그런데 되게 재밌지? 우리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필름 붙여놨잖아요. 문이나 이런 데. 그렇지 않아요? 누르는데 이렇게 필름 같은 거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저 세균 죽이는 필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게 도대체 며칠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 들어있지, 동. 동이 세균 죽여. 그래서 동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소독약 성분이면 락스로 닦아놔도 그게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끝이지.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아니,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동성분이 들어가면 세균을 죽여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면 뭐 구리 99%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나 궁금해서 그런 거 찝쩍거리면서 읽잖아.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동도 좋기는 한데, 구리 이런 거 좋기는 한데, 아니, 냄새가 나. 이거는 감당이 안 돼. 쇠냄새. 그래서 몰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쥐어보면 진짜 지압 효과 플러스 이게 머리에 좋을 것 같아. 치매 예방 이렇게. 벼락은 둘째 치고 일단 치매 걸리면 끝이에요. 인생 진짜 골로 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의 치매 세대는 여러분이나 저까지가 끝일 거예요. 이 뒤는 없지. 그것도 거의 정복될 거거든. 인자만 알면 우리 소아마비 날리듯이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